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가격이 생각한 것만큼 또 하락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또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선을 충분히 이탈할 수도 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1%, S&P는 2.3%, 나스닥은 3%가량 각각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하는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2%대 상승을 했었죠. 자, 하지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전날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서도 1% 정도 더 하락하는, 자,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악재가 터진 것인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자리하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있었던 주요 경제지표 발표 결과인데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9시 반경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냥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근원 소매 판매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소매 판매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로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발표될 때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100 지수 기준으로 딱히 막 급락하는 현상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개장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있었던, 자, 이때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관련 지수입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고, 자, 기대가 어떻고, 실질적으로 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5년치랑 1년치가 각각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2.7%였는데 이번에는 2.9%로 높아졌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4.7%였는데 무려 5.1%로 0.4%포인트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2번 정도 발표가 됩니다. 자, 중순에 한번 발표가 되고요. 말쯤에 수정치가 다시 발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서 이 investing.com에 이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중요도가 덜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별 1개를 주거든요. 근데 이 5년 기대 인플레, 1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별 1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인플레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후견 평향이 있는 그러한 지표다. 자,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솔린 가격입니다. 자, 가솔린 가격이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낮아졌죠. 자, 그러다가 한 9월 말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한 3주 정도 이렇게 바짝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했고요.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5년 기대 인플레와 1년 기대 인플레를 반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5년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자, 이번에 이렇게 반전이 나왔어요. 1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5년처럼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한 5월부터 천천히 좀 낮아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화두는 이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최근 몇 달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는데 반전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실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가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 뒤로 원래 한 4.4%였는데 거의 한 4.5%까지 치솟았고요.
장중에는 이 4.5%를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3.85%, 3.86% 정도였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4%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말고 종가 기준으로 4%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채권 시장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특히나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지수가 3%가량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영국 리스크입니다. 자, 그 나라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금리라든지 통화 가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고요. 영국 길트채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무려 6.9% 거의 뭐 7% 올랐다고 보면 되죠.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자, 일단 한 밤 10시경 그때 새 정책을 주도한 화직 화댕 재무부 장관이 경질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감세한 철회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호재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갑작스럽게 영국 정부가 한 달 전에 감세안을 추진한다고 했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대규모 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한다? 세수는 줄이는데 돈 쓸 때는 많다? 그 얘긴 즉 국채를 대거로 발행을 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 영국 길트채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국의 연금 펀드들, 이 국채에 이 레버리지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길트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영국 국채가 가격이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마진콜 이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영국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였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 감세한 철회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며칠 간격을 두고 철회가 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재료 소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영국 국채 시장이 막 요동을 치자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14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2주 뒤부터는 원래 예정된 대로, 즉 10월 말부터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채권을 다시 팔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는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채 매입은 중단을 하지만 임시 레포 기구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11월 10일까지. 이 레포 기구가 각 운용사들, 금융권 그런 데서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연금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를 해서 마진콜 이슈를 좀 방어를 해보자. 자, 그런 취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길트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리스크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영국 리스크가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기류도 현재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가가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되었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유가가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10월, 11월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고점을 찍고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추세선 밖으로 상단을 돌파를 한 다음에 원래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선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좀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느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3명의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블러드 여는 총재죠. 블러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긴축을 해야 된다,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까지는 그냥 제로금리 유지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이 블러드 여는 총재가 그 당시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정확히 봤었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금리가
5%에 도달해야 된다고 예측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5%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반대로 온다고 한다면 현재 나온 CPI,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예상한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5%까지 올릴 생각은 없다. 자, 그런 얘기죠.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5%를 갈 수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시장의 강세와 기업들이 직원 해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하다. 여전히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연착륙할 가능성이 경착륙보다는 높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현재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위험 지표가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높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2023년 말까지 핵심 PC 물가 지수가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절한 금리 범위는 연말까지 4.5에서 4.75가 되어야 하며 2023년 추가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9월 FOMC 이후에 점도표가 나왔죠. 올해 연말까지는 4.4%, 내년 같은 경우에는 4.6%가 전반적인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4.5에서 4.75다라는 얘기는 연말에 이미 중립금리가 4.6%에 도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매파적이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 맨 처음 한 말 보시면은 적정금리가 현재 이 데이터 수준으로는 5%까지 올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올해 연말까지 4.5에서 4.75까지 올리면은 내년은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죠. 원래 시장에서는 FOMC 이후로 11월 FOMC에서는 0.75%, 12월 FOMC에서는 0.5%, 그리고 내년 1월에 0.25% 올리고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블러드 연ung 총재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 각각 0.75%씩 두 번씩 올리면 끝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0.75, 0.5, 0.25 올린 것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종료되는, 자, 그런 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블러드 연ung 총재 발언을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앞서서 나온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야 라고 안 좋은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CME 그룹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컨센 데이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이 확률이 현재 70%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가 54% 확률, 그리고 5%에서 5.25% 확률도 지금 27%입니다. 즉 4.5에서 4.75 같은 경우에는 18%밖에 안 돼요. 자, 그만큼 시장과 이 블러드 연ung 총재의 시각에는 괴리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막 3%까지 급락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첫 번째, 일단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 2, 3% 빠지다가 갑자기 플러스 2%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딱히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기술적인 지표 관점에서 반등이 나온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은 딱히 호재가 없었는데 그냥 올랐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금요일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차익 실현 매물을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신호탄을 쐈죠. 근데 이 영국과 같은 나라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자, 그런 우려를 좀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중국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스타트는 끊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을 한다. 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중국의 경제에 그렇게 좋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뉴스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음영을 칠해놨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긴축과 이 경기 침체의 줄다리기가 나타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지난번에 FOMC 의사록에서 긴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고용시장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긴축을 하다 보면은 자칫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도 약간 좀 어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영국 CPI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영국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특히나 테슬라,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은행들이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 업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자, 지난주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 CPI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렌트 피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지금 CPI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기존 주택 판매에서 이 주택 가격이 확실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차를 두고 이 렌트비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나 하락을 하는지, 만약에 여기에서 가격이 생각한 것만큼 또 하락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또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변동성이 다소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화요일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주요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약간 좀 우려를 하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중요한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1300입니다. 지금 최저점이에요. 올해 들어서. 지지선을 보면은 한 9800에서 10,000선 정도, 여기에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터운 지지선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발표되는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10,000선을 충분히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번 주도 주요 경제 지표, 어닝 시즌에 따라서 만만치 않은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 기업들의 실적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10,000선을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단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신뢰를 가지고 있던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11월, 12월쯤에는 정말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때쯤 된다면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이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가 최소한 시장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망가지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번 주 이벤트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블러드 여는 총재 발언대로 연말까지 한 4.5에서 4.75까지 올리고 금리 인상도 끝났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